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주목이 되는 외신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이른바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일본 경제가 정체되면서 일본이 선진국 지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그 자리를 한국에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을 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자, 먼저 누가 일본의 이런 몰락을 예견했나요? 일본의 저명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바시대 명예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구치 교수는 상상하기 싫지만 일본이 G7 회원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면서 위기감을 드러냈는데요. 예. 이 발언이 그 누구도 아닌 일본 내부에서, 그것도 저명한 일본 경제학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데서 일본도 이제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노구치 교수는 지난 6일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에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 목전 2022년은 변화의 기로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는데요. 예. 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결국은 G7이라 불리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서 일본이 결국 탈락하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참 사실 뭐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기도 한데요. 왜냐면은 뭐 한때 미국에 이어서 그 세계 경제 2위 국가로 또 일본이 맹위를 떨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이 이젠 다 이제 노랫말대로 옛날이여가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일본은 국내 GDP, 국내 총생산으로는 현재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커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 대회에서 배제된다. 이런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노구치 교수는 학자적 양심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이제 도쿄올림픽이 열렸던 1964년 소위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1964년대 1995년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30년이 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줄곧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OECD 평균을 웃돌면서 정말 50년 동안 선진국 지위를 누려왔죠. 예. 그리고 1975년 창설된 선진 7개국 모임 G7의 창립 멤버가 된 이래 반세기 넘게 명실상부한 이제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1990년대 발생한 이 거품 경제 붕괴와 함께 찾아온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성장세가 급격히 꺾이면서 급기야 이제는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음이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뭐 한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IMF 국제통화기금은 이제 선진국을 분류하는 기준을 이제 뭐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출 품목의 다양성,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정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등 39개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이제 경제 지표의 순위만으로 여기가 과연 선진국이냐 이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선일 뿐이고요. 예. 선진국은 그에 걸맞는 문화, 국민의식, 삶의 질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이건 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그 나라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도대체 언제 저렇게 망가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후진적인 행태를 거듭했거든요. 예, 예. 가장 대표적인 이런 후진적인 행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블랙바이트와 블랙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요. 예. 블랙바이트는 뭐냐면은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에게 뭐 요즘은 일본도 평생 직장 안 갖고 아르바이트만으로 먹고 그렇죠. 산다라고 하던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 불법, 편법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블랙바이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또 블랙 기업이란 주로 이제 청년 노동자에게 비상식적인 불법 노동을 강요하는 이 악덕 기업을 이 블랙 기업이라고 부른대요. 예, 일본에서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블랙바이트나 블랙 기업들이 일상적이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청년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회를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블랙바이트, 블랙 기업 이런 말들이 이 횡행하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 사회에서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우리 한국이 IT 혁신, 뭐 반도체 혁신, 뭐 문화 혁신, 또 정치 혁신 등등 뭐 다양한 혁신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 일본은 아날로그적인 그런 그 삶의 습관만을 지금까지도 답습해 오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일본이 퇴보한 뭐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생각할 수 있죠. 네. 우리는 한국 내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잘 안 와닿는데요. 맞아요. 예, 예. 정말 우리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서 활발하게 이제 사용할 때도 일본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IT가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일본 관공서에서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팩스나 손도장, 오프라인 우편 같은 옛날 방식을 많이 고수합니다. 네. 중앙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와 IT 관련돼서 도입하고 하자라고 얘기하면 지자체부터 반대를 해요. 보안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를 합니까? 반대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예,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혁신을 하면서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거기 적응돼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일본 중앙정부가 이렇게 나라를 전체적으로 혁신하고 싶어도 지자체에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대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아주 그 최말단 지자체부터 팩스로 우리 지역에 몇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맞아요. 올리면 예, 그 팩스를 또 일일이 다 정리해서 위에 있는 지자체에 또 올려요. 그럼 쭉 올라가서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3일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라는 것이 3일 전 기록이에요.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3일 동안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일본의 이런 옛 시스템 고수와 뿌리 깊은 습관과도 일본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일본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팩스라든지 또 우체국 우편을 주로 쓴다는 게 이게 좀 놀랍고 그리고 그 노구치 교수가 관료 출신이자 또 경제학자다 보니까 뭐 단순히 뭐 수치만 계산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그 일본의 사회 현상을 정확히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노구치 교수는 1990년대 일본 버블 붕괴 이후 현재까지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GDP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제자리 걸음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이미 뭐 지금 1인당 GDP는 OECD 회원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여기에 대한 위기 의식이 결여돼 있다. 아, 이게 문제다. 이게 더 큰 문제네요. 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90년대 중반에 정말 IT 혁명을 통해서 경기 하강 국면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일본도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려면은 예, 경쟁에서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가 위기 의식이 없다. 예. 제대로 극복할 수 없다. 노구치 교수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노구치 교수만 이제 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그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뭐 흔히 나왔던 이야기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모리사마 미치오라는 오사카 대학 그리고 런던 정경대 명예 교수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예. 이분이 2004년에 돌아가셨어요. 학자신데. 그런데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9년에 예. 이미 일본의 몰락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 모리사마 미치오라는 분이 99년도예요. 그러니까 1950년, 그러니까 2050년에는 일본 몰락이 현실화된다. 이 예언을 모리사마 미치오 교수가 예언을 했고요. 그 일본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릴 가장 큰 원인으로 자민당 중심의 장기 집권 일본 정치를 지목했어요. 정치가 일본을 망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모리사마 교수는 대를 잇는 세습 정치, 일본 정신의 황폐와 금융 황폐, 교육 황폐가 일본을 몰락시키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 무능과 부패가 일본을 몰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무려 1999년도에 나온 얘기예요. 그때 당시 날카롭게 지적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지 않는 일본 국민들이 정치를 타락시킨 주범이다. 잘못된 정치인들, 문제를 직시도 못하고 해결 능력도 없는 이 정치인들을 계속 뽑아주는 이 정치 환경이 일본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이미 1999년에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때 뭐 진짜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냥 지나가는 뭐 주장으로 하나 치부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노구치 교수라든지 또 돌아가신 그 모리사마 교수 등 일본의 그 지식인 사회에서도 이렇게 신랄하게 자국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노구치 교수의 그 폭로가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노구치 교수의 논조로 일본 현실을 비판하고 나서는 일부 언론들이 있습니다. 예, 노구치 교수의 글을 비판하는 노구치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노구치 교수의 논조를 비판하는 거죠. 일본을. 논조를 그 노구치 교수의 글을 개설한 슈카 다이아몬드가 지난 1월 15일 엊그저께 나왔던 거죠. 최신자 일본 기사에서 최신호에서 일본을 버리기 시작한 부유층? 몰락 일본을 덮친 칠중고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거든요. 스즈키 다카히사라는 이제 슈칸 다이아몬드 부편집장이 기사를 썼는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 성장률,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엔화 구매력,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락을 하고 있는데 부유층을 비롯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아니 나라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일본의 부유층들은 나몰라라 하고 뭐 도망간다고요? 예, 그렇대요. 일본에서는 수년 만에 한 번씩 일본 예참 붐이 분다라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훌륭함을 예찬하고 해외에서 칭찬받는 일본의 모습을 전하는 이제 서적이나 TV 프로그램이 일정 주기로 인기를 끈다는 것이죠. 국뽕 TV. 그렇죠. 우리말로 해서 국뽕 TV, 국뽕 서적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일본이 세계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반증하는 것이다. 스즈키 부편집장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유층의 몸은 일본에 있지만 네. 이들의 재산은 해외로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 상황임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일본 침몰에 동참하는 셈이다라고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일본 몰락의 7가지 중에 대표적인 건 어떤 건가요?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스즈키 편집장이 이야기하는 일본의 7중구 중 첫 번째로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를 꼽았습니다.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요? 예, 사실 이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책으로 세계 각국이 다 대대적으로 돈을 풀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재정 지출을 확대했거든요. 예. 그렇게 푼 돈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러저러한 사업을 일으키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이제 그 노력의 결실로 이제 각 나라들이 서서히 위기를 벗어나면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국가 재정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일본만은 오히려 재정 확대를 계속 지속해야 할 정도로 경제 회복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위기를 좀 극복했는데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죠. 경제 회복세가 약하다는 것은 예. 현재 예전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와 뭐 별 차이 없이 여전히 위기라는 겁니다. 여전히 계속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규모가 그러니까 나라비죠. 예. 그러니까 세계 최악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재정 확대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아파서 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일본은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배, 3배 더 많은 약을 계속 퍼부어 먹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도 저 국가 부채가 상당히 큰가 보네요. 예,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아니 예. 왜 유독 일본만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나요? 사실 이제 돈을 많이 벌면요. 예. 빚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이 많은데 뭘 걱정을 합니까? 갚으면 되는데. 돈을 많이 벌면 아무 걱정 없죠. 예. 문제는 돈을 못 벌면서 빚을 차곡차곡 쌓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네. 또 단순하게 일본 생각해보면. 경제는 거품이 꺼지기 전인 1989년 GDP 대비 89년이에요. 예. 국가 부채 비율이 14% 정도로 굉장히 건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89년도에 14%였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건축, 금융 이런 복합 불황이라고 하는데 예. 이후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렇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확장 재정,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이 시기부터 나라 빚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GDP 대비 200%, 2012년 230%, 지금은 무려 258%. 세계 그래요? 최고 수준입니다. 예. 아니 빚이 많으면은 뭐 이른바 뭐 긴축 경영을 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짜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펼치지 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경기 진작을 위해서 재정 투입했는데 성과가 또 없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예. 그리고 고스란히 재정 적자로 이어졌는데 그렇게 쌓인 나라 빚도 이자 상환이 여의치 않아서 또 빚을 지는 겁니다. 이 빚에 빚을 지는 상황이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저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거네. 맞습니다. 표현 잘하셨어요. 예. 지금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시장이 이 코로나19 와중에도 호황을 거듭하면서 예를 들어 나스닥 종합지수가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일본 증시 니케이 평균은 57%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아베 정권이 이런 상황을 답답하니까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적 이벤트를 계획했죠. 그게 바로 2020년 도쿄올림픽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예.
이 일본이 올림픽을 통해서 국위 선양도 하고 해외 자본도 유치하고 이러저러한 반전의 기회를 잡아보려고 해봤는데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연기되고 또 무관중으로 별 관심도 받지 못하고 끝나고 말한 거죠. 아니 지금 상황이 당장 급하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 뭐 엄두도 내지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육 상황도 엉망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일본의 교육 후진국의 현실도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데 OECD가 2018년에 세계 72개의 나라 지역의 15살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예. 일본은 인터넷, 컴퓨터 사용 등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밑돌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밖에서 주 1회 내지 2회 이상 컴퓨터를 사용해 숙제를 한다. 이 한 응답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 등 구미 전체 같은 이쪽은 대체 67%, 또 한국 같은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도 50% 이상이었는데 예. 일본은 9%예요. 몇 프로요? 9%. 야, 이거 뭐 거의 뭐 5배 차이가 나버리네. 그러니까 일본이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것은 앞서 저 어른들도 다 지금 도장 찍으면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교육 부문에서도 이렇게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미래가 암담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선진국이라는 것이 이제 뭐 경제적 상황만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경제 상황인데 그것마저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뭐 일본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렇게 뭐 기대 수명이나 문맹률, 영아 사망률 뭐 여러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지표들이 국민 총생상 GDP와 별 상관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인데도 비만율, 감옥 수감률 엄청 높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가난한 선진국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가난한 선진국이 없죠. 예, 없죠. 선진국이면 선진국이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진짜 어이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놀랐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는 목도했던 것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나라 정부를 얼마나 믿지 않는지 예, 우리 봐서 확실하게 확인했잖아요. 예, 그래서 GDP 높다고 선진국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비대면 경제라고 해서 이게 더 발전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 사이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예. 이제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은 일본이 저만큼 떨어지고 한국 대통령이 가운데 서요. 이게 수십 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예. 뭐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벌써 이제 뭐 아주 단순한 생각이 지금 나와요, 지금 저도. 현재는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GDP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그 나라의 부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요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일본은 규모로서는 세계 3위일지 모르지만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이렇게 내부 빈부격차를 아주 신경도 쓰지 못할 정도로 엉망으로 망가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일본이란 나라 그 자체 그리고 일본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을 뽑은 국민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또 제 개인적인 주제 모리사마 돌아가신 모리사마 명예교수가 이야기했던 자민당 중심 장기 집권의 일본 정치가 일본을 망하게 하고 있다. 예.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평론가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